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53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우리가 이제 주택정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와 더불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네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 있죠. 종류가. 우리 교재를 보면 254페이지에 쭈룩 나와 있어요. 영구주택이니 뭐 국민임대랄지 행복주택, 장기주택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지역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민간임대주택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 지금 100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100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얼마냐? 그럼 100원씩이다. 임대료가 100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요쪽 지역에 누가 들어왔냐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싸잖아요. 50원이면 임대료가 50원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가구 중에서 이제 몇 가구를 지었냐 그랬더니 30가구를 30채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30가구가 얼른 이쪽으로 이동해 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몇 가구가 있게 되냐 그러면 100가구 중에서 30가구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수요가 70가구로 줄은 겁니다. 70가구로 줄었다. 그럼 이제 공급 초과가 되는 거죠. 공급 초과가 되니까 공급이 많다 그런 얘기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100원에서 90원, 70원 이렇게 빠지는 거죠.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공급이 줍니다. 공급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하고 같은 70채가 딱 되는 순간에 가격이 다시 100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과 또 시험에 나오는 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요.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되면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기에는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라는 거죠. 자, 단기에는요, 사적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단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급은 절대 단기에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빠지는 거죠.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가, 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이 줄여야 되는데 공급이 줄는 순간에는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못 줄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톱이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톱인데, 자, 단기에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적 시장이나 또 공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사적 시장도 70원이고요. 공적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주변에 100원인데 70원만 받잖아요. 5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혜택이 공적 시장이나 사적 시장이나 모두 임차인들이 단기에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전체 주택 수도, 사회 전체 주택 수도 여기서 사회 전체 주택 수도 여기에 100가구가 있었고요. 100채를 공급했었고요. 여기 30채를 추가로 공급했으니까 100채하고 플러스 30채 해서
130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주택 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결국 임차인들의 대체제가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채밖에 없었는데 이제 130채로 늘어났어요.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수요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이 줄게 되겠죠. 공급이 움직이는 순간 장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복귀한다 이런 얘기죠. 올라간다, 복귀한다. 그러니까 70원으로 내려갔던 가격이 공급이 줄므로써 가격이 다시 100원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사적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이 복귀해 버리니까 임차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근데 공적 시장은요. 공적 시장에서는 임차인 혜택이 있죠.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여기서는 50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혜택이 없지만 공적 시장에서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혜택을 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 전체 주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 전체 주택 수. 자,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처음에 100채하고 130채 있었죠? 130채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30채가 빠져버렸죠. 용도를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채가 빠져서 도로 100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 주택수는 처음에 30채를 지었는데 그게 다시 여기서 30채가 빠져버리니까 불변인 거죠. 불변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요, 간단한 거요. 단기와 장기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단기에는 공급이 움직이기 전까지가 단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임대료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어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한테도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 시장은 장단기 관련 없이 공적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쨌든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단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옆에 들어옴으로써 사적 시장에서도 이게 이쪽으로 사람 수요가 많이 쏠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도 단기에는 혜택을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 이쪽 사적 공급이 줄므로써 이게 도로 가격이 복귀해 버리니까 사적 시장에서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 주택 수는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놈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단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거기에 254페이지, 255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무 임대 기간, 임대 의무 기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개론에서 그것까지 막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냥 기본 개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는 기본 개념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위쪽 보충학습 쪽에 요런 단기 장기 해가지고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요런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257페이지 이쪽에서는 이제 특별법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것은 이제 어차피 주택법에서 또 배우시니까 그쪽 2차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개론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분양가 규제 정책, 즉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료 상한제는 거의 유사하다. 단지 임대료를 상한선을 제시하느냐 또는 분양가를 상한선을 제시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그냥 쭉 읽으면서 한번 보죠. 자,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라고 하면 분양가 규제 정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의에 최고 가격제다. 뭐 똑같은 거죠.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 최고 가격제다 하나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고요. 낮게 규제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 똑같은 거죠.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괄호 2번에 보시면 정부가 상한선이 그 시장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가지고 효과가 쭈룩 나타나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무주택자들의 이 분양가를 낮춰주는 이유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1번에. 자, 2번은요.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수요 측면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 똑같이 그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그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수요도 비탄력, 공급도 비탄력일수록 규제 효과가 더 정책 효과가 커진다 이 소리죠. 공비는 규제한다. 수요는 둘 다다. 수요의 보조나 규제나 전부 수요는 비탄력일 때 효과적이니까 그건 뭐 관계없고요. 공급이 비탄력일 때는 공비는 규제가 좋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 또는 임대료 규제 이런 것들은 공급이 비탄력일 때 쓰는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일 때 이 정책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중가격 발생하는 똑같죠. 이중가격 발생하고 투기를 유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공급이 감소된다.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암시장 또는 전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때는 아무 효과 없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분양가를 규제하느냐 임대를 규제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59페이지 조세 정책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조달하는 것이 조세죠. 그래서 조세에 세금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자, 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행위가 되겠는데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때 조세하고 관련되는 말이 조세의 전가라는 말이 있어요. 조세의 전가. 전가라는 말은 떠넘김이라는 소리예요. 떠넘김. 그래서 조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조세의 전가, 개론에서는 조세의 전가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제 세법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있다. 세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개론은 2차 과목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서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많이 나올 때 27회 같은 경우는 4문제까지도 이게 연관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문제나 두 문제 아니면 아예 연관이 있는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조세 전가 같은 경우 세법하고 관련돼서 조세에 관한 이건 뭐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강의라도 꼭 들으실 것을 1차만 내가 올해는 1차만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더라도 그 세법이나 또는 공법이나 또는 공시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수강이라도 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조세의 전가인데요. 조세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떠넘기냐 이게 있겠죠. 그래서 원래 세금을 납세해야 될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고요. 그 세금을 떠안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납세자와 담세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납세자는요, 이렇게 쪼개보면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담세자는 누구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런 얘기죠. 원래는 조세 형평상 뭐가 같아야 돼요? 이거 둘이 같아야 돼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아야 돼. 그런데 때로는 이게 틀려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납세할 의무가 있으면 내가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조세 정의상. 그런데 내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내고 남한테 내는 경우, 또는 남이 내야 될 것을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납세자한테 부과된 것을 담세자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전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 때나 그러면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한테 아무 때나 떠넘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떠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떠넘길 수도 있고 때로는 떠넘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비수, 그다음에 공비공, 그다음에 가운데다 탄자를 쓰시고요. 이렇게 X자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7자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공급보다 비탄력이다. 그러면 수요자, 즉 여기서는 이제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많이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게 더 크다. 그러면 공급자, 즉 임대인이 많이 부담을 한다고요. 그리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더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많이 낸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얘한테 떠는 수요자가 많이 내는 경우가 조세 전가가 많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수비수 하나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비수, 뭐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수비수가 잘하면 골을 안 먹죠. 그러니까 수비수. 그다음에 밑에는 공비공, 그다음에 탄 X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수, 그거 하나 외워두시면 수비수, 공비공, 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요가 비탄력이다라는 얘기는요. 보통 이제 재산세 같은 게 나오면 집주인한테 재산세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집주인들은 재산세가 나오는데 임대료가 100원으로 그냥 하나도 못 올려. 그러면 임대료 100원인데 재산세가 막 뭐 10원, 20원 이렇게 막 나와보세요. 그러면 임대료는 100원인데 이거 재산세가 이만큼 나온? 그러면 이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임대료에다가 재산세를 이렇게 얹어버려? 이런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딱 얹었어요. 자, 10원이 나왔어요. 재산세가. 그러면 임대료 100원인데 10원을 딱 얹어서 110원을 딱 받았어. 그런데 110원을 얹었더니 임차인들이 안 나가 아무도. 그게 비탄력인 거죠.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도 비탄력이니까 수요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요가 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여.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안 줄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인은 그냥 슬그머니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올려버리는 거. 올려버린다는 소리는 임대인이 내야 될 것을 임차인한테 떠넘긴다는 소리죠. 수요자가 많이 내는 거.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다. 가격에 대해서. 자, 100원인데 임대 그 재산세가 10원이 부과가 임대인한테 됐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야, 요거 10원을 임차인들한테 얹어버려? 그러면 110원이 되겠죠. 그러면 110원을 딱 얹었더니 임차인들이 우르르 나가버려? 그게 수요가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야, 100원, 10원 얹지 말고 한 1원만 얹어볼까? 한 101원, 임대료를 101원, 1원만 올렸어요. 그래도 우르르 나가버려. 그러면 결국 지가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들한테, 임차인들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못 떠넘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비수 공비공탄이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자, 공급자가 공급을 10채를,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10채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요, 공급자들은 세금이 부과가 되면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을 줄이는데, 자, 그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줄어든다, 이 소리는 정부가 재산세를 10원을 딱 부과를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확 줄어버려.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이 10가구에서 한 5가구가 확 줄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들이 이거 그 재산세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줄이지 말고 그냥 임대주택을 해줘. 이렇게 사정을 하겠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요, 공급이 조세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조세를 부과를 해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안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주는데 임차인들이 찾아가지고 너 재산세 나왔지, 내가 대신 내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내도록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해한 다음에는 암기해가지고 요거 수비수 공비공만 수비수 공비공탄 7자만 암기하시면 여기 조세정가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비수 꼭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두자. 수비수고 그다음에 공비공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신규 주택과 노후 주택, 요게 조세 부담의 정도가 조금씩 틀리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나오나요? 262페이지 보시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것도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100% 얘가 다 내겠죠. 100% 수요자가 다 냅니다. 그리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100% 공급자가 다 내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100% 얘가 내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100% 얘가 다 낸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이라고 합시다. 노후 주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신규 주택과 노후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신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하고 노후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하고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 누가 더 높으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고소득층이고요. 여기는 저소득층이에요. 노후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죠. 그리고 신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겠죠. 임차인들. 물론 임대인은, 집주인은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든 신규 주택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빵빵한 자니까 그 뭐 관심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신규 주택의 탄력성, 자, 신규 주택의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이걸 보면요. 노후 주택의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보면 신규 주택은요, 새로 지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 공급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바로 공급이 늘어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급이 신규 주택은 상당히 비탄력이에요. 근데요, 수요는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규 주택은 분양할 때 분양가가 주변 가격보다 월등히 싸다.
그럼 막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막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사겠죠. 줄 서겠죠.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당첨되면 막 1억, 2억 되는데 요즘에 뭐 돈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뭐 1억씩 당첨되면 1억이다. 그러면 뭐 엄청 줄 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뭐 미분양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신규주택은 탄력적이에요. 그러나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이 바로바로 물량이 증가가 안 되는 것이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요. 노후주택은 이제 공급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은 노후주택의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다 지어져 있으니까 공급 바로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러나 수요는요. 자, 노후주택이 가격이 싸요. 그럼 막 줄 서서 살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싼 이유가 있다. 낡았거나 아니면 어디가 흠집이 있거나 그래서 가격이 싼다라고 하겠죠. 신규주택이면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노후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런 이제 특징. 임차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는 고소득자, 여기는 저소득자. 수요 공급의 탄력성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신규주택과 노후주택의 이 주택의 낡고 새 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재산세를 10%씩 올린다.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비례세라고 그러죠. 비례세로 똑같이 10%씩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정부가 똑같이 재산세를 비례세로 10%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 신규 주택에 10%를 하게 되면 수요가 탄력이고요. 자,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주택에 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공급자가 부담을 많이 하게 돼요. 공급자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집주인이 부담 많이 하고 얘는 적게 내는 거죠. 고소득자는 적게 내는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노후주택의 비례세를 10% 증가하게 되면 즉 재산세를 10%를 비례세로 똑같이 비율로 10%를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네요.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네요. 그럼 누가 많이 내요? 수요자가 많이 내는 거예요. 결국 수요자인 임차인이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주택은 이렇게 비례세로 부과를 했더니 신규 주택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인데 고소득자는 적게 내고 저소득자는 많이 내네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누진세의 반대말. 그래서 역진세라 그러죠.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진세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누진세인데요. 이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적게 내고요. 돈 적은 사람이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진세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례세를 신규주택, 노후주택 그 신구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비례세를 증가시키게 되면 그때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역진세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똑같이 비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차등과세를 해야 되겠죠. 차등과세. 그러니까 신규주택에는 좀 많이 부과를 하고요. 좀 많이 부과하고 노후주택에는 좀 적게 부과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등 부과를 하게 되면 노후주택은 어차피 전가가 많이 되니까 조세전가가 많이 되니까 좀 적게 부과를 하고요. 신규주택에는 그 조세전가가 덜 되니까 좀 많이 재산세를 올려도 된다. 똑같이 올리지 말고 똑같이 10%씩 하지 말고 여기서는 한 15% 여기는 한 5%만 올려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바로 신규주택과 노후주택에 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진세적 효과가 그런 26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결효과. 양도소득세와
동결 효과, 양도소득세와 동결 효과인데요. 동결은 얼어붙는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샀다가 바로 파는 것들은 이건 약간 정책적으로 이제 이건 투기라고 약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되파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고 그러고 있다가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무 보유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2년 동안을 팔고 싶어도 안 팔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경과를 해가지고 그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를 이렇게 중과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물건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동결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 가격이 과열이 되면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고 그러면 양도세를 많이 물려 그럼으로써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거래를 좀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게 되면 그때 이제 거꾸로 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피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나왔다가 물건이 공급이 많이 돼야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 2년 동안 보유해야 되니까 들어가 버린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도세를 중과한 목적이 이게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이 양도세를 좀 올렸는데 근데 거꾸로 동결 효과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 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가 상승의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오히려 안 팔고 들어가 버리니까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론에서 총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책 기초 쪽에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랄지 아니면 외부 효과랄지 개입의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시장 실패 원인 이런 것들 보시면 거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고요. 그다음에 토지 정책은 용도 지역제와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주택 임대료 상한제 그리고 임대료 보조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정책에서는 조세의 전가를 좀 유의 있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주택정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